선생님은 어떻게 그러면 그걸 다 챙겨 드셨나요? 아니 어떻게 저는 하셨을까요? 네, 이게 막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지식을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 난임 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식하고 임신, 이 시험관 과정에 대한 얘기고 증상 얘기입니다. 배아 이식 후에 많이 물어봐요. 사실 시험관 할 때는 막 정신없이 달리다가 임신을 기다리는 피 검사까지는 어떤 텀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사도 적게 쓰고 그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는 이때부터 임신인지 아닌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은 임신일 것 같아요 하는 증상이 있을까요? 일단은 유방 쪽에 조금 변화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약간 유방이 커진 것 같다, 약간 부은 것 같다, 좀 예민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평소랑 다르게 좀 많이 피로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도 조금 이전이랑 다르게 약간 쿡쿡 쑤시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도 조금 자궁이 좀 커지면서 물론 이제 완전 초기기는 하지만 자궁이 좀 커지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방 변화는요. 또 근데 이거랑은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주사 쓰잖아요. 주사 같은 걸 쓰면 우리 미레나나 루프를 넣어도 그 루프가 프로게스테론 지제로 유방 통증을 일으키듯이 우리가 황체기 보강하는 때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물론 또 임신했을 때랑 약간 다를 것 같긴 해요. 피로하면 항상 피로하죠. 그렇죠. 항상 듣고 싶고 사실 굳이 임신이 아니더라도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통증. 통증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아빠랑 만들어진 아이가 침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면역 반응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출혈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에 한번 출혈 얘기했었는데 착상전 출혈은 어떤 형태를 나타낼까요? 결국에는 그 수정란이 자궁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이제 출혈이 일어나는 건데 생리혈과 다르게 약간 선홍색, 약간 갈색혈이 출혈 이런 부분들이 하루에서 3일 정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식하가 한 5일 정도, 7일 정도 후에 나타나는 걸로 돼 있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럼 생리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약을 끊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을까요? 결과나 기다리는 그 과정이 되게 좀 마음이 조급하시겠지만 결과나 이런 부분들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약 끊지 말고 좀 계속 쓰셨다가 나중에 피검사하러 오시라고. 어떤 분들 중에는 패드 하나 적셨다고 하는데 임신돼서 잘 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검사는 꼭 하자. 그게 설명드리는 내용이고 체온의 증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죠, 선생님? 네, 기초 체온이 임신하면 올라가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완전 무증상이긴 했거든요. 입덧 증상 조금 있는 거 말고는 괜찮기는 했는데 밤에 잘 때 누웠을 때 좀 열감이 든다던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38도 막 이렇게 높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방금 무증상 얘기하셨는데요. 네. 증상이 없는 경우도 꽤 있나요? 그렇죠. 10%, 15% 정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정도는 증상이 전혀 없으시니까 임신한 줄도 일단 모르고 이제 또 오시는 경우들도 있죠.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험관 아기를 했는데 여성 호르몬이 3천 이상 나오기도 하고 난자가 한 13개 이상 나오면 이분들이 신선 주기를 해서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임신하면 또 이제 자연적으로 좀 높아지는 호르몬 때문에 난소가 아무래도 좀 자극되어 있던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좀 후기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도 많이 차거나 아니면 복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입덧을 일찍 시작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맞나요, 선생님? 어떠시나요? 예민하시거나 아니면 몸이 민감하게 이제 좀 호르몬에 반응하는 분들은 초음파로 아기집을 확인하기 전에 또 입덧 증상이 좀 생긴다고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느낄 때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데 태몽을 누가 꿔준 경우 혹시 있으셨어요, 선생님? 제 주변에서 들은 적은 있는데 사실 저는 아예 태몽 자체를 꾼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가끔 꿈꿔서 왔다고 검사하셔서 나오시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태몽 꾸는 사람들이 가끔 전화한다면 그것도 좀 희소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죠. 자, 이번엔 두 번째 토픽입니다. 우리 영양제 많이 먹잖아요. 네. 영양제 많이 먹는데 배아 이식할 때까지 먹고 이식 후에 끊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임신을 준비 중에 먹어야 되는 영양제는 지난번 한번 난소 기능 저하에서 얘기했었어요. 네. 그러면 꼭 먹어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임신 확인되고 나서 저는 항상 확인하는 게 역사를 계속 드시고 계신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신경관 결손 예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소 임신 한 12주, 13주 정도까지는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라든지 아니면 오메가3라든지 칼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아기 발달이나 이런 데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유지하시도록. 선생님은 어떻게 그러면 그걸 다 챙겨 드셨나요? 아니 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일찍 집 말았어야 했나 싶긴 한데 저는 사실 엽산도 제대로 잘 안 챙겨 먹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꼭 그걸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꽤 많죠.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거만 먹어도 꽤 많이 보충이 됩니다. 그리고 키위 먹어도 많이 보충이 되죠. 뭘 꼭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잘 먹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아마 전공의 때였으면 잘 드셨을 테니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엽산 토픽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12주까지는 꼭 먹어라 얘기고 그 뒤에까지 먹어도 되냐 이런 논문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인지 기능에 대한 얘기 이런 걸 하면서 나온 논문이 있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28주, 32주 뭐 출산까지 먹으면 실제로 그 뒤로 3살, 10살의 인지 기능을 평가한 게 있었어요. 약간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 엽산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먹자. 이게 이제 제 주의고 네. 그냥 그 과일, 키위 같은 거 먹어도 되고 브로콜리, 시금치, 엽산 많은 거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칼슘도 그렇고. 그래서 구내식당 밥만 잘 먹어도 그 영양사분이 영양소 알아서 고려해서. 다 챙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식당밥만 잘 먹으면 아이한테 미안할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물어보시는 게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철분제 바로 먹어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선생님? 저는 사실 초반에는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난 꼭 먹어야겠다 하면 사실 뭐 드시는 거긴 하지만 철분제가 초반에 이제 입덧 증상을 좀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철분 자체가 또 좀 변비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신하고 나면 또 호르몬 영향으로 장 기능이 많이 좀 이제 저하가 되잖아요. 장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하되기 때문에 변비가 좀 심해질 수 있어서 저는 그래도 한 뭐 15주, 16주 이렇게 조금 입덧 증상이 좀 완화될 때쯤부터 좀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보통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16주, 20주부터 드시라고 해요. 네. 왜 그때부터는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생리적 빈혈이라고 이제 의학 용어로는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임신하고 나면 결국엔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신 기간이 지나면서 생리적으로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빈혈이 없으셨던 분도 중반부 정도부터는 그래도 좀 철분제 드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철분 요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20ml, 그 후반기에는 철분 30ml 정도가 공식으로 돼 있어요. 철분제는 내가 괜찮아도 아이를 위해서 그거는 먹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아까 말씀하신 오메가3랑 칼슘은 먹는 걸로도 사실 충분하긴 해요. 그리고 모르신다면 그냥 종합영양제 임산부용 하나 드시는 걸 더 권장드리죠. 아유,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냥 물어보시면 약국에서 임산부용 영양제 사서 드시라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엽산처럼. 그러니까 그 최소 영양제를 내가 오늘 잘 못 먹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가끔 그럴 때 한두 알 먹어주면 평소에 잘 먹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도 먹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중요하죠. 비타민 네. D는 뭐 굳이 임신뿐만이 아니더라도 면역력이나 아니면 뼈 건강이나 이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폐하의 뼈 형성이나 뭐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면역 기능이나 아니면 조금 뭐 착상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냥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통 난임이나 임산부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태양계에 살잖아요. 햇빛을 받죠. 네. 그냥 태양계 햇빛을 아이는 뱃속에서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 전달해 준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그 비타민 D 드셔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태양에 좀 나와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긴 해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저는 시험관 아기를 했는데 특별히 더 먹어야 될 게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시험관하기 했을 때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드리는 어떤 질정이나 아니면 주사제나 이런 것들이 시험관을 하셨을 때는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잘 챙기시는 게 일단 1순위고요. 뭐 영양제를 굳이 이제 자연 임신에 비해서 더 드셔야 된다 이런 게 딱히 정해져 있지는 그렇죠.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단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선생님? 지용성 영양제들 중에서 뭐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임신 때는 또 좋은 영향을 주긴 하지만 너무 과용량으로 고용량을 섭취하면 또 태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제 임산부용 네네. 돌고 돌아 결국 네. 임산부용 영양제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양 이상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건 좀 피하도록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드려요. 지금 종합영양제 하나 드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나는 뭘 더 먹어줘야겠다 이런 거는 그 음식이 풍부한 과일이나 먹으면 좋죠. 즉 비타민 A 같은 경우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뭐 당근이나 이런 거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비타민 E도 브로콜리, 아몬드, 뭐 견과류 이런 거 먹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 드시는 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이 몇 가지 좀 올라왔어요, 선생님. 주로 이제 배아 이식 후에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분비물이 좀 나오고 배가 콕콕 쑤셔요.
이런 네.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인공 주기를 얘기를 하신다면 일단 질정을 쓰는 것 때문에도 조금 뭐 분비물이 나올 수는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식을 하고 좀 임신이 되신 상태라고 하면 또 임신 후에 또 약간 분비물이 정상적으로 좀 늘어나기는 합니다. 조금 그래도 분비물이 좀 평소보다 너무 많이 늘어났다 하면 저는 질량 검사를 한 번씩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균이 또 좀 애기한테 영향을 주는 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초기에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참기 힘들거나 너무 좀 다르다. 그때 정도는 한번 소독이라도 받으시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이식하고 나서 조금 뭐 기침이 많이 난다, 뭐 감기 기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혹시나 이식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든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기침을 한다는 건 보갑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가슴으로 기침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식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소위 말해 될 사람은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침이 너무 심할 땐 약을 드시고 간단한 거는 기침을 완화시키는 따뜻한 차나 목에 두르는 스카프 이런 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또 이제 기침이 심한 경우에 산모분들도 그렇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민간요법, 저희 민간요법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 수 있으니까 목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꿀 같은 것도 괜찮고 생강차, 이게 코로나 때 인기가 많았어요. 항염증을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걸 드시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목을 축축하게 하면 가습기를 틀면 확실히 기침이 가라앉습니다. 그런 민간요법을 또 먼저 시도해 보시는 걸 권장해요. 네. 다른 분은 3분 만에 이식했다는데 나는 10분 걸렸어요. 저는 다 좋은데 왜 착상이 안 됐을까요? 대하 이식 후에 생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